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재정 지원 덕분에 주요국보다 경제 회복세가 강했다라고 평가가 나왔고, 한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높지만 지금까지는 팬데믹 이후 수급의 불균형이 기인한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 앨런 재무장관도 같은 날 해당 위원회의 증언에서 올해 재정지출 계획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인플레이션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미국의 경제 활동이 대다수 지역에서 완만한 혹은 보통 속도로 성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몇몇 지역에서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만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경제 성장에 억제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소비 지출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낮은 재고로 일부 품목의 판매가 지연됐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공급망 병목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ISM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나 공급에 제한된 환경이 있다라는 설명을 했었고, 구인난, 단기 셧다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DP에 따르면 서비스업이 올해 고용 창출을 주도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 중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네요. 그리고 중국의 최한신에 따르면 전력난이 완화되면서 생산 회복 속도가 빨라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하락의 요인이라고 작용이 나오기도 했네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0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22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오미크론의 변이 확진자 소식에 엔화 강세를 시현한 것이 상승폭을 또 제한을 두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1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거,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65.59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첫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소식을 전해진 가운데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일 대비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으로 낙폭이 제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계속 눈치 보기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 대비 블록체인 최적화 SDK가 출시가 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플라이빗이 국민은행 출시 내부 감사를 선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가 한국디지털거래소가 KB국민은행 출신에 있는 분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가상자산 스타트업 투자 큰손 냈다, 한국, 중국 주춤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피르시 22년도 수차례 금리 인상 나는 할 거예요. 나는 강력하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투자 자산이 약간 두렵고 공포감이 일단 있습니다. 그냥 저의 매우 주관적인 부분은 진짜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더 수준 높은 강도의 립서비스 이야기가 무섭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따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항상 선물 반기에 따른 시점에 또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알아서 잘 대응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잭도시가 스퀘어 사면 블로그로 리브랜딩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브랜딩을 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겹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퀘어가 하고 있는 건 캐시앱과 거래소도 있고 뭐 음원 영상 스트리밍 타이달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는 브랜드가 좀 필요했는데 그걸 우선시로 먼저 진행을 했던 회사가 하나가 있었죠. 그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미래 전략의 먹거리와 그리고 웬만한 투자자들에 따른 앞으로의 미래 성장의 정체감을 많이 보여주었고 애널리스트들도 그거에 따른 평가를 절하하고 있었을 때 이제 돌파구로 그런 확실하게 브랜딩 전략을 이제 바꿔줌을 변화를 좀 줌으로써 그런 형태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 부분에 따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캐머나 페이팔 둘 중에 하나는 주식을 계속 사 모아 두는 게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해시드 2,400억 블록체인 펀드 조성 네이버 SK 위메이드가 참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1호 펀드와 마찬가지 2호 펀드, 모태 펀드 출자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결성이 됐고 1호 펀드에는 네이버, 크래프톤, 위메이드, SK, LG 컴투스, 무신사, 하이브 등이 참여를 했고 2호, 뭐 3호, 4호 뭐 마찬가지로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저기에는 대기업이니까 이 돈은 그냥 버리듯이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뭐 아쉬울 게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의 성향을 한번 보십시오. 네, 게임, 뭐, IT, 그리고 이런 쪽도 약간의 뭐 통신회사가 또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의류회사 또 잠깐 엔터 쪽도 들어가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얽혀져 있는 회사들이 눈치껏 일부 좀 투자에 가담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블록체인 기술로 100% 점포 인정한다라는 또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뭐 명품에 따른 그런 측면은 과거에도 블록체인으로 해서 그렇게 보증을 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의회 디지털 자산 청문회를 연다. 코인베이스 서클 관계자 증인으로 참석을 할 것이다. 12월 8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항상 청문회 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잘 보시고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인터넷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금융 혁신인 도전 과제와 2점 이해하기 부분에 따른 암호화폐 이슈를 다뤄진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청문회를 통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에 따른 둘러싼 이슈를 다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암호화폐 은행 규제보다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K뱅크 업비트 제휴 힘입어서 가입고객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K뱅크나 업비트 외 제휴에도 아파트 담보대출과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 사이트 대출, 전세대출, 금융상품과 내놓으면서 여신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K뱅크 여신 잔액, 수신 잔액 역시 크게 늘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업비트가 한몫을 진짜 잘해줬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700만이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다 코인 쪽에서 온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나머지 몇백만은 어디서 왔냐? K뱅크 자체에서에 대한 사업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 증자의 심사 기간이 꽤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나머지 은행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부동산의 대출 부분에 따른 그런 대출의 마지노선에 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당했죠. 그래서 K뱅크는 약간 여유율이 생각보다 꽤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출도 잘 되네, 그리고 금리도 파격적이네, 그러면서 코인에 있는 연령층도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30대 40대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야, 저기 대출 맡겼대, 여기 대출 맡겼대 라고 해가지고 30대 40대 연령대에 계셨던 분들도 이 K뱅크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 형태로 또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K뱅크 부분에서도 또 파격적인 또 혜택도, 어찌 보면 이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달 부분은 뭐 가입 전에 일단 우대 금리를 기본으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2달 이후에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 이체 통장이 증명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원복이 되지만, 그래도 그거 증명 안 해도 2달 동안은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요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은행원들의 이제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카뱅이나 뭐 이런 IT 쪽에 따른 기술을 좀 갖고 오히려 IT 회사를 거친 다음에 디지털 은행 쪽으로 다시 회계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취업하기가 편해요. 예, 그 점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네. 금융사가 FIU 가상자산 모니터링 현황 매달 보고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의 트래블 룰 부분의 불이행이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각 나라에 따른 통화수합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TF가 감사가 요새는 눈을 부르키고 계속 보고 있죠. 어디에서 돈 나올 군형이 없나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상화폐 테마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아나콘다 다람쥐라고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한 번 더 정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탈중앙화 분산금융, 분산 재정행을 의미를 하고 있고, 담보를 걸고 일정을 금액을 대출을 받거나 담보 제공하고 암호화폐 대출 받는 형태인데, 이제 반대말은 C파이가 되겠고, 코인 전용 은행, 대출, 랜딩, 예금, 스테이킹, 그리고 관련 코인, 체인링크, 스와이프, 유니스왑, 저스트 트론, 폴카나, 신세티스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NFT는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도 ERC7둘 하나라고 부르던지 NFT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일정으로 이더리움에서 발행이 되고 대체 불가능한 특정 토큰, 그리고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린다.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고, 디지털 정품, 소유 인증서, 관련 코인으로 엔제, 엑시, 디센트, 샌드박스, 세타, 클레이튼 등등이 있고요. 메타버스, 가상의 뜻하는 메타와 우주의 세계관을 뜻하는 합성어이고, 대표 주자로는 로블록스, 이건 주식에 상장이 되어져 있죠. 제페토, 그리고 암호화폐 기회의 땅, 메타버스, 그리고 관련된 코인들의 NG, 엑시, 디센트, 샌드박스, 플레이드, 보라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TID 분산 신원 증명 확인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 인증을 한다라는 플랫폼인데, 클레이튼, 솔브, 휴먼, 메타, 메디, 밀크, 아이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IPFS라고 해서 탈중앙형 분산형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HTTPS 프로토콜 보안 또는 대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자유로운 인터넷 시대, 웹 3.0을 이끄는 분산 스토리지라고 해서 파일코인, 비트토렌트 뭐 등등 스토리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웹 3.0 부분에 따른 뭐 테마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SEC 위원장이 토큰 규제를 위해 거래소 협력할 의향이 있다. 그 대신 우리 이 정도만큼 안 했을 때는 나 두드려 팰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해당 컨퍼런스에서 나왔는데 토큰 규제와 관련 문제를 위해 플랫폼 협력할 의향이 있다. 다만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려 죽여버리겠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디파이에 둘러싼 혁신은 진짜일 수 있겠지만 규제법에서는 절대로 나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 내가 욕을 처먹더라도 그냥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피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알아서 내가 사전에 주의를 줄 테니 그 주의에 따른 메시지 쌩까지 말고 잘 들어라 라고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당부에 따른 메시지도 같이 내포에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년 정책이 거의 2, 3월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SEC에 따른 이제 내년에 개혁안을 보게 되면 대충 우리는 도망차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디파이를 걷는다라는 거는 디파이가 하나가 깨지면 이게 연동이 되어져 있어, 아니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하나가 터지면 연달아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언제쯤 꺼내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위험자산 부분에 약간의 시그널을 좀 줄 것 같아요. 투자자들한테 야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 전에 이거 때리면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니까 미리 대피하세요. 나는 그것을 우회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줄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분명히 그 전에 약간 규제를 하면서 인상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상을 해버리면 그 전에 박살이 더 심하게 나오니까 규제를 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만들어 두고 그 뒤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이 흔들렸던 장에서 또 조정이 나왔던 장에서 떠날 사람들 또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부의 구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시각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조정을 주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유저들이 좀 이탈을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저는 간단하게 금리 인상 이전에 진행이 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 아이돌 빰치는 인기 코인된 비결은 진저 슈가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솔라나 가격 1월부터 11월 초 100배 선장이고 시총 5위까지 올랐다. 그 이유는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 NFT 시장의 급선자 중이고 마켓플레이스 40개 중에 5개가 솔라나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만간 테더를 많이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는 USDC를 끄집어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USDC가 많이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나머지 내용은 뭐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NFT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잠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NFT 궁합하고 좋네. 솔라나트 총 거래액 6,700억 원에 달했다. 라고 해서 이 NFT 마켓플레이스 40개 중에 12개가 이더리움 기반을 운영하고 있는 특히 1위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의 거래액이 120억 달러 정도가 되고 NFT 시장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NFT 마켓플레이스는 아직 이더리움 규모보다 작지만 성장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솔라나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봐도 솔라나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올해 그래도 가장 큰 아이콘으로 크지 않았나 라고도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뭐 요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믹스 미르포 글로벌 흑철 버그로 페닉스에 확산 중이다. 요새 그래서 위믹스가 조종이 나오고 있죠. 게임 업계에서 이제 3종 세트라고 불리고 있는 게 핵, 버그, 그리고 작업자 중에 복사 버그인데 요 중에 하나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이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이쁘다라고 얘기하면 전 처맞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배 이상은 올랐는데 이 정도 하면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유불급. 네,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항상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게임 코인에 따른 전망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영순이가 코인이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검증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과연 이번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빠지는 다시 흑막의 시즌이 한 번은 오게 될 텐데 그 시즌일 때 과연 게임 회사들이 그만큼 버텨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럴 만한 경험치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뭐 스티밋이나 하이브를 보았을 때도 잘 못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뽑게 되면은 이 게임을 진짜 좋아해서 들어왔던 유저 수가 아니고 진짜 생계용으로 게임을 했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물 같다라는 느낌은 저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스터디 NFT 사업 본격 진출하겠다. 여기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 스터디는 여기 보게 되면 핑크퐁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상어, 아기 상어 노래 아시죠? 네, 거기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그래도 거의 막바지에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또 들리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나무가 중고 명품 시계 자회사 설립 7조 원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중고 명품 부분을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보게 되면 거래소, 그 다음에 증권 플러스 비상장, 세컨블럭, 메타버스 화산 채팅 플랫폼, 람다 256으로 블록체인 제공기업, 트래블룰 개발, 바이버, 중고 시계 판매 서비스인데 이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고 쪽에 따른 시장 성장성이 이제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무언가를 좀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객 확인 제도 시행한 비성 고접속자 급증으로 로그인이 제한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접속자 폭증해서 로그인 지연했다라고 하는데 업비트가 그러면 일을 참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새벽 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해서 미쳤죠. 예. 그래서 댓글에도 서버나 증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물이나 사지 말고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한두 번이냐. 뭘 믿어달라고 하냐. 제발 돈 빼돌리지 말고 서비스에 집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매우 많이 와닿았고요. 다날 1,100억 원 자금 확보,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다날 관계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투트레 전략으로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광고 다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었고요. 또 이쯤에서 이제 또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생 갓 태어난 아기죠. 기대 수명이 83.5세랍니다. 60세 남자가 23년 더 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2020년대 남자 기대 수명은 80.55년, 여자는 86.5년,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년으로 늘었다. 기대 수명은 남녀 격차 6년으로 정정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OECD 평균 77.9년보다 2.6년, 여자 기대 수명은 평균 83.2세보다 3.3년 더 높게 나왔고, 출생아 주요 사인은 암 20%, 신장질환 11%, 폐렴 9%, 뇌혈관 7% 순이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 원인이 가장 높았던 게 뭐 폐렴, 고혈압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알츠하이머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보면 남녀 전체 기대 수명은 서울, 세종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경북, 충북 기준으로 되어져 있고 제주가 7.5년으로 가장 격차가 컸고 세종이 4.3년으로 가장 작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왜 갖고 왔냐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뭐 방송에서 뭐 100세 시대다, 뭐 120세 시대다 라고 막 해서 뭐 나는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저는 항상 자료 기반용으로 팩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절대 여러분들 뭐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100세는 심장이 뛰는 기준과 또 실제 내가 직립보행을 해서 막 움직이고 안 아프고 보냈을 때랑은 다릅니다. 예, 달라요. 평균으로 65세, 60세에서 65세가 마일 구간입니다. 마일 구간. 그때부터는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단계, 연명 단계 포함해서 100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만 뛰고 정신도 일단 멀쩡한데 몸은 움직일 수는 없어. 근데 계속 여기에 링고 꽂고 계속 입원해 병실에서 누워 있어. 그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기대 수명은 100세에서 120세까지 넘어가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면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환경적인 오염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기후에 따른 변화로 자연 재해 사망의 확률은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만큼 인구수가 증가한 만큼에 따른 질병의 가속화, 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70억 인구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하니까요. 한국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측면이 해당에 있는 자원이 인간이 많이 더럽히게 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생각보다 뭐 그러니까 해양 자원이나 어떻게 보면 지상 자원에 있는 측면이 오염도가 너무 인구수가 늘어날 만큼 오염도가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보다는 또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바닷가가 깨끗한 쪽에 갔다라고 해도 그게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명암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깨끗할까?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리고 그만큼 또 스트레스 강도 업무적으로 그리고 그만큼 또 여러 가지에 따른 시간에 또 쫓겨서 또 생활하는 그런 패턴과 뭐 여러 가지 또 뭐 문제점을 다 하면 그렇게 기대 수명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못해도 지금보다 못해도 한 1세대 정도는 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그냥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지금 있는 사람이 뭐 150세까지 뭐 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를 아직도 못 잡았던 이 시대에서 뭐 바이오의 뭐 발전의 이런 부분은 뭐, 뭐 특정 부위로 보았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윤리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기업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좀 있잖아요. 보게 되면 미국의 한 기업이 해당에 있는 무슨 치료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치료제 부분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어, 적당히 낫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치가 빨리 돼버리는 거를 우연치 않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많이 팔렸어. 근데 생각보다 이 기업이 이제 BCD 기업이 딱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 저 멀리에서 봤더니 어떻게 보면 야 저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투자 유치도 잘 되고, 원래 대기업이었는데 투자 유치가 더 잘 되고 더 많이 크겠지. 근데 반대였어요. 왜냐면 환자 개체 수가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완치가 돼버리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CD 기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완치하는 걸 만들면 안 되겠다. 근데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약간의 어두운 면으로 해석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 쪽을 좀 공부를 했었을 때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더라고요. 완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요새는 찔끔찔끔 좋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출시하는 게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용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이게 낫지 않는 건 아닌데 그 단계의 속도를 조금은 조절을 해서, 그러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모델링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성공을 더 잘하고 기업의 규모가 더 훨씬 더 커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제 부분에 따른 임상도 그런 모델링으로 잡지는 않더라고요. 뭐 어두운 면이겠죠. 아무튼 뭐 순수한 의도와 그 결과값이 뭐 반대로 나오면 뭐 둘 다 뭐 작용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내용 하는 것도 약간 좀 어쩌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까지 또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어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하는 그 발전 속도가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유튜브상에서 더 빨리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너무 빠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늦게 갈 거다, 요런 정도로 좀 잡아두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좀 길지 않는다, 생각보다 짧으니 값어치 있고 보람차게 그리고 즐기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